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CPI 어떤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 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 CPI를 보시면 발표가 났는데 3.1%가 나왔다. 문제는 2.9%로 예측했다는 거죠. 미국의 CPI가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어마어마했는데 3.1%가 나왔다. 예상보다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점은 얼마 전까지 1월 CPI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3월 이야기했었죠. CPI 발표돼서도 그랬었죠. 그러다가 연준 FOMC 회의 이후 밀렸다. 그래도 5월엔 할 거다. 근데 제 6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뜹니다. CPI 충격으로 미국 조기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영끌족들 어떤 가뜩이나 이미 경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핵심이고요. 문제는 지금 6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벌써 3월, 5월, 6월 이렇게 한 차례씩만 밀고 있는 건데 요거 연준에서 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 한 얘기예요? 시장이나 또는 언론,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 자꾸 미국 인하 시점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맞춘 적이 있어요? 금리 인상 때도 못 맞춰놓고 금리 인상 때 3% 이상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3% 이상 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21년도 22년도 초나 21년도 말에 계속 그 얘기 했었죠. 3% 이상 올라간다 기준금리. 근데 막 그때 언론 그 다음에 주식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다 2%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왜? 위기를 위기대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요. 비트코인을 샀다고 해봅시다.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근데 디지털 금 아니죠. 금과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유동성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고 금은 달라요. 금과 비트코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안전자산이다, 위험자산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금 같은 안전자산이다 라고 했으면요. 금리가 막 오를 때 비트코인도 폭등을 했어야 돼요. 금처럼. 근데 안 그랬죠.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심각하죠. 빠르죠. 빚 내서 코인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옆에서 계속 비트코인. 빚 내서 투자하는 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하루 안 떨어지는 이유는요. 그만큼 거기에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형식으로 돼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을 샀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트코인이 오른쪽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판단이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은 디지털 금이니까 오른다. 인플레이션 심하니까 바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번에 ETF 편입된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오른다. 근데 ETF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ETF를 편입시키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코인이 관리받기 시작하면 그게 코인이에요? 코인의 장점이 사라지는데 이런 것들이 코인의 장점이죠. 나라에겐 단점이죠. 왜냐면 익명성 때문에. 익명성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죠. 국가에서 추적이 힘들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걸로 하는 건데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호재가 될 수가 있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호재로 분석하고 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왜? 확증 편향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금리와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2% 나와요. 예금금리가 한 2% 나온다. 그러면 은행에 돈 넣으면 2%밖에 안 늘어나요. 내가 1억을 넣어놔도 1년에 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죠. 대출받긴 더 좋고. 그러니까 주식이 유리해지는 시장이 오는데 예금금리가 막 7% 이렇게 나와봐요. 주식 수익률보다 예금 수익률이 좋아. 근데 예금이 더 안전해. 그러면 주식에 있는 자금이 예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쟁이들은 주식쟁이라고 말하는 건 모든 주식하시는 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금리는 무조건 덜 오르는 빨리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확증 편향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6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준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3월에 금리 인하 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다 3월에 인하한다. 밀리니까 5월이다. 밀리니까 6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반기 돼서도 쉽사리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왜? 기름값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고. 자, 이창용 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나 미국이나 유럽이랑 속도 맞추기 어렵다.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곧바로 따라가기 어렵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우리나라는 부채 문제가 커서 최대한 관리하면서 가급적 천천히 올렸기 때문에 천천히 올렸으니 내릴 때 속도 맞추기는 어렵다. 미국에서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바로 하기 쉽지가 않고 올해 미국에서 금리 인하 4번 예상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4번 인하를 하더라도 2번 인하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4번이 아니라 6월부터 시작하면 4번은커녕 3번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1번이나 2번 혹은 1번도 힘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서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금리를 눌러주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경매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엄청나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끌적도 붕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인하하지 않으면 계속 인하되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문제다. 현재 전세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과거 전세시장 대비로 2배로 늘어났다. 다만 이 2배로 늘어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허그가 보증해주기 때문인데 허그가 버틸 여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그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허그를 비롯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입하는 사람이나 혹은 보장받는 사람들이 축소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고금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계속 이자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 비용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나라이고 기투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업부채는 IMF 넘어섰다고 그랬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죠. 이 세 가지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빚이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요. 근데 빚이 많은 나라 꼽아봤을 때 중국은 빚이 많은데 디플레이션이 심해서 금리를 안 올립니다. 일본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옛날부터 금리 안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준기축통화는커녕 완전 비기축통화국이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자산 거품은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아직도 그 심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했던 거고 가계부채는 결국 기업부채랑 국가부채로 번진다. 옛날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늦춰졌을 뿐이지 결국엔 터지는 거잖아요. 결국엔 터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요. 진짜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가 아니라 경제가 망가져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물가 이런 거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돈이 돌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된다. 지금도요. 돈이 돌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인데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근데 유류세 지금 인하도 계속 연장 해주고 있는데 종료할 만하면 기름값 꿈틀대고 계속 세수는 부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LAC 이야기도 했고 허브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곳에서 계속 빚을 늘려가고 있어요. 공기업들에서. 왜냐면 국가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지금 고금리 때문에 힘듭니다. 경제는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지금 계속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말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긴축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 뭐 CPI 말씀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힌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가고 있다는 소리죠. 미 연준에서도 이 결과가 계속 예측과 안 맞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하게 나오면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고 금리를 올릴 때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줬다가 물가만 괜히 자극했구나. 이러다가 2차 오일 쇼크처럼 또 물가 폭등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딱 이런 거다.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는데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터지고 있고 은행권도 리스크 터지고 있고 물론 심각하게 터지고 있진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상황이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래도 고정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정금리 때 받은 사람들이 버티는데 우리나라는 대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집값 한계까지 올리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받았다가 문제 터지니까 지금 그거 문제 안 터뜨리려고 대환대출 해주고 있어요. 대환대출 해주면 은행이 역마진 나는데 은행이 역마진 나면서 대환대출 해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터져가지고 파산하고 회생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이자를 줄여줘가지고 그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받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카드 돌려막기도 오래 못 버티잖아요. 지금 딱 그 한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주담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집값이 떨어져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결국에는 빚을 축소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떤 자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소리는 이자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더 오래 가겠냐. 차라리 아예 확 터져가지고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와야지 빨리 정상화가 되고 고통 기간이 줄어드는 거지. 지금은 금리 인하하면 확 터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고통 기간을 희망 고문을 계속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